마일리 사이러스는 약 2년 전 플라워스라는 곡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곡은 SNS, 슈츠, 릴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주 회자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는 Easy Love라는 신곡을 통해 또다시 대중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팝과 소프트록이 결합된 이 곡은 쇼걸 콘셉트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개되며 한층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다양한 팬층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한때 미국의 국민 여동생이라 불렸습니다. 디즈니 채널을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한나 몬타나라는 작품 속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 드라마는 많은 10대들의 로망이자 마일리 사이러스가 스타덤에 오른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물론 이후 그녀는 다소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과 각종 논란으로 인해 문제적 스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성과 메시지를 다듬으며 현재는 그래미 수상자이자 꾸준히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마일리 사이러스. 오늘은 그녀가 어떻게 그 복잡한 여정을 지나 다시 음악계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992년 11월 마일리 사이러스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녀의 본명은 마일리가 아닌 데스티니 호프 사이러스였습니다. 데스티니는 운명, 호프는 희망이라는 뜻인데 아버지 빌리 레이, 사이러스는 딸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릴 때부터 웃음이 많았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스마일리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별명은 자연스럽게 마일리로 바뀌었고 지금의 활동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빌리 레이는 마일리가 유명해지며 마일리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았지만 사실 그는 딸이 스타가 되기 전부터 이미 인기 있는 컨트리 가수이자 배우였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도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바로 Old Town Road라는 히트곡의 리믹스 버전에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래와 춤, 연기, 무대의 모든 건 그녀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방송과 공연을 함께하며 자란 마일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카메라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는 아이로 유명했죠. 2000년대 초 디즈니 채널은 리지 맥과이어라는 10대 음악 시트콤으로 대박을 터뜨리며 힐러리 더프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디즈니는 이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시트콤 한나 몬타나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낮에는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밤에는 인기 팝스타 한나 몬타나로 활동하는 중학생 소녀의 이중생활을 그린 이야기였고 제작진은 주인공을 캐스팅하기 위해 무려 1000명 이상의 배우를 오디션했습니다. 그 중에는 11살의 마일리도 있었습니다. 당초 마일리 사이러스는 조연 역에 지원했지만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감각 덕분에 주인공으로 낙점됩니다. 단, 나이가 어려 한 차례 탈락했지만 파일럿 촬영 후 다른 배우들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결국 마일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실제 이름도 마일리로 설정하고 드라마 속 아버지 역도 실제 아버지인 빌리 레이가 맡으며 현실과 허구를 절묘하게 엮은 구성이 완성되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한나 몬타나는 디즈니 채널을 통해 첫 방송되었고 첫 회 시청자는 무려 5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매 회차 평균 시청률은 약 350만 명에 달하며 디즈니 채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리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는 한나 몬타나를 통해 단숨에 10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드라마와 함께 발매된 OST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했고 각각 370만 장, 4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앨범의 뒷면에 수록된 See You Again은 마일리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한 첫 히트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0위에 오르며 그녀의 솔로 커리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시기 한나 몬타나의 인기는 하이스쿨 뮤지컬을 능가할 정도였으며 마일리는 드라마, 음악, 공연, 상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한 디즈니 최초의 다방면 10대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버지 빌리 레이의 말처럼 이 시점이 마일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디즈니는 스타를 만드는 공장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착취의 공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이곳에서 성공했지만 그만큼 혹독한 대우를 받은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나 몬타나 방영 시절 마일리 사이러스는 한 시즌 동안 평균 70회에 달하는 투어 공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전체 수익은 약 7천만 달러, 즉 공연당 100만 달러 이상이 오갔지만 마일리가 실제로 받는 몫은 공연당 1에서 3만 달러 수준, 시즌 출연료도 약 1만 5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녹음, 촬영, 공연, 각종 홍보 활동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일했고 식사나 수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커피에 의존해 일정을 버텼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예명 마일리조차도 디즈니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법적 권리는 마일리 본인이 아닌 디즈니 측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마일리의 부모는 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고 본명이었던 데스티니 호프 사이러스를 정식으로 마일리 사이러스로 개명합니다. 같은 해 마일리는 디즈니와의 연계를 끊고 첫 독자 앨범 브레이크아웃을 발표합니다. 이 앨범은 미국 빌보드를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독자적인 음악적 역량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지 논란이 시작됩니다. 같은 해
한 18세 해커가 마일리의 휴대폰을 해킹해 속옷, 셀카와 남자친구와의 사적인 사진을 유추했고 이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바니티 페어와의 화보 촬영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채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당시 15세였던 마일리는 대중의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를 마일리의 수치라며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루기도 했죠. 당시 마일리는 여론에 밀려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10년 뒤 성인이 된 그녀는 이 사과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며 당시 언론이 미성년자를 공적으로 모욕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09년 마일리는 그녀의 음악 경력에서 가장 호평받은 두 곡 The Claim과 Party in the USA를 발표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마일리 사이러스라는 이름의 정체성과 예술성이 점차 안나 몬타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디즈니와 결별할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디즈니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마일리가 좋아하던 순정소설 작가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The Last Song에 출연 기회를 주었고 마일리의 어머니도 해당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이 영화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직 신인이었던 리암 햄스워스의 동생과 함께 주연을 맡은 마일리는 이 작품을 계기로 리암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이후 10년에 걸친 반복적인 연애와 이별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마일리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영화 종영 파티에서 16세였던 그녀가 44세의 남성 프로듀서와 과하게 밀착된 댄스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어 열린 틴 초이스 어워즈에서는 Party in the USA를 부르며 폴댄스를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스타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쏟아졌죠. 디즈니는 공식 입장에서 마일리의 행동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디즈니 채널은 안전하고 건전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거리 두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는 동시에 마일리를 설득해 안나 몬타나 시즌4에 출연하게 만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 마일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듯 Can't Be Tamed라는 앨범을 발매합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새장 속새가 탈출하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사용해 디즈니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 측은 이 앨범 발표 후 마일리 관련 홍보를 대부분 중단했고 산하 레이블인 할리우드 레코드도 앨범 지원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 3위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이전 대비 10분의 1 수준인 약 35만 장에 그쳤으며 평단의 반응도 호평보다는 혹평이 많았습니다. 그 시점이 마일리가 한나 몬타나와 완전히 결별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디즈니를 떠난 뒤 마일리는 말 그대로 완전한 자아 해방을 선언하듯 행동했습니다. 18세에는 파티에서 환각작용이 있는 약초 셀비아를 피우는 영상이 유출됐고 19세 생일에는 성기 모양의 케이크를 핥은 영상이 공개되어 또다시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마일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애니메이션 호텔 트란실바니아의 주연 목소리 출연 기회를 잃게 되었고 이 자리는 후에 셀레나 고메즈가 맡게 됩니다. 이후 출연한 두 편의 영화는 그럭저럭 흥행 수익은 거뒀지만 비평가와 관객 양측 모두에게 혹평을 받으며 평가는 참패하게 됩니다. 한나 몬타나가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일리, 사이러스도 함께 잊힐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그녀는 디즈니 산하의 할리우드 레코드를 떠나 소니 RCA 레코드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독립의 시작이자 파격적인 전환의 상징인 5번째 정규 앨범 Bangers를 발표합니다. 이 앨범은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 9개국 앨범 차트 정상, 미국 내 300만 장 이상 판매를 기록하며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까지 획득합니다. 타이틀곡 Wrecking Ball과 We Can't Stop은 앨범 발매 전부터 연이어 빌보드 핫백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마일리의 전환이 단순한 반항이 아닌 음악적으로도 입증된 성공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파격은 단지 음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금발의 짧은 머리, 과감한 복장과 동작, 자유로운 무대 표현으로 상징된 그녀의 새로운 이미지는 특히 MTV VMA 시상식 퍼포먼스에서 폭발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무대가 마일리의 자의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비판했지만 사실 이 연출은 무대 파트너였던 로빈 시크와 사전 합의한 것이었고 당시 연출팀의 의도는 충격과 재미, 분노까지 모두 유발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퍼포먼스 직후 마일리는 또 한 번 리암 햄스워스와의 파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한 이들이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마일리는 파격 무대로, 리암은 파혼 직후 새로운 여성과 키스하는 장면이 찍히며 대중의 강한 비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Wrecking Ball은 마치 마일리의 감정을 대변하듯 울림을 줬고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그녀가 더 이상 한나 몬타나가 아님을 각인시켰습니다. 레오파드 의상, LGBTQ 커밍아웃, 대마초 흡연 고백, 그리고 거침없는 인터뷰 등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나는 더 이상 디즈니가 만든 이미지 속 인형이 아니다. 그리고 2015년 마일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녀는 직접 만든 5번째 앨범 Miley Cyrus and Her Dead Pets를 발표합니다. 앨범명은 그녀가 사랑하던 반려견이 코요테에게 죽은 이를 추모하며 붙인 제목으로 이 앨범은 상업성을 버리고 실험적 음악, 특히 사이키델릭 록에 도전한 작품이었습니다.
유료 판매조차 하지 않고 무료로 스트리밍 공개한 이 앨범을 통해 사람들은 마일리가 단지 자극적인 인물만이 아니라 진지한 음악적 탐구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 마일리 사이러스는 6번째 정규 앨범 Younger Now를 발표합니다. 이전의 파격과 도발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훨씬 차분하고 진중한 분위기의 앨범이었죠. 대표곡 Malibu는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톤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이는 당시 마일리가 리암 햄스워스와 재결합하여 말리부의 별장에서 함께 생활하던 시절의 감정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 말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말리부 별장이 전소되었고, 마일리는 수많은 미공개 곡과 자료들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대마초를 끊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곧 리암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2019년 마일리는 EP 3부작의 첫 번째인 She's Coming을 발표하며 음악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힙합, R&B, 록을 아우르는 실험적인 앨범이었지만 당초 예고했던 후속 EP인 She's Here와 She's Everything은 발표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맙니다. 그로 같은 해 마일리와 리암의 결혼 생활 역시 종지부를 찍습니다. 2020년 마일리는 7번째 정규 앨범 Plastic Hearts를 통해 복귀합니다. 이 앨범은 글램록과 복고풍 디스코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스타일이었고 빌보드 200 차트 2위, 주 수록곡 Midnight Sky는 영국 라디오 차트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유럽 시장에서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마일리는 드디어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싱글 Flowers의 등장입니다. 이 곡은 공개 직후 빌보드 싱글 차트 8주 연속 1위, 61개국 음원 차트 1위, 스포티파이 최단 기간 10억 스트리밍 돌파, 유튜브 조회수 7.5억 회를 기록하며 마일리 커리어 사상 가장 성공한 곡으로 자리 잡습니다. 곡이 발표된 1월 13일은 리암의 생일, MV 속 의상과 가사는 리암과의 이별, 상처, 그리고 자립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꽃을 사줄 수 있어. 내 손으로 집을 지었고 그게 불타는 걸 직접 봤어. 이처럼 Flowers는 개인적인 회복의 메시지이자 전 연인과의 서사, 가족 내 갈등 등 다양한 공적사적 서사를 내포하고 있어 대중적 흥미까지 더했습니다. 마일리의 가족 또한 끊임없이 화제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차례 외도 끝에 이혼 후 마일리 또래의 여성과 재혼했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같은 남성을 두고 갈등, 결국 동생의 전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새 남편이 되는 등 복잡한 가족사가 대중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드라마를 잠재운 건 바로 2024년 제66회 그래미 시상식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첫 그래미를 수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소년이 생일 선물로 나비를 원했어요. 나비를 잡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나비는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조용히 앉아 있으니 나비가 스스로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그 나비가 Flowers였고 그 나비를 기다린 시간이 자신의 음악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실 한 번도 한나 몬타나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했고 추억했고 존중했습니다. 마일리가 벗고 싶었던 건 그저 캐릭터의 필터, 그리고 디즈니가 씌운 이미지의 굴레였습니다. 무너졌던 것은 마일리 사이러스라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이 그녀에게 투영했던 허상과 기대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일리의 광기는 무너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반항의 언어였고, 그건 어쩌면 이 야생소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Used to be Young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한때는 미쳤고 거칠었고 제멋대로였다는 걸. 하지만 난 그저 젊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야생의 시절과 상처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꽃이 이렇게 강인하고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마일리 사이러스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